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꽉꽉 채워드릴 뉴스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횡령 사건이 네.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횡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 정말 충격적인 게 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횡령액이 무려 2,988억 원. 2,988억 원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죠. 네. 와, 이렇게 단일 기준으로 최고 횡령액입니다. 그 경남은행이 4월에 자체조사한 결과 횡령액을 보고를 했던 거는 7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검사를 했을 때 중간 결과를 발표한 금액이 562억 원. 근데 이번에 추가 횡령액까지 확인을 해보니 3천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혼자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경남은행 안에서는 혼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패턴을 보면은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17개 PF 사업장에서 횡령을 한 건데요. 그 사건 패턴을 보면 2008년에 그 PF 대출 자금 관리를 하던 이 씨가 이제 고객에게 줘야 되는 50억이 계좌에 있는 거를 봤어요. 네. 근데 PF 대출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시점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50억이 그 대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금액을 횡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증권사 다니는 그 고교 동창에게 네. 투자를 맡겼던 거죠. 네. 그리고서 그 투자를 맡기고서 이후에 2008년입니다. 네. 리만 브라더스 그렇게 안 좋을 때. 예, 그래서 그때 반토막이 나서 25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횡령금을 메우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계속하면서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수법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뭐 잠깐 뺐었다가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특정한 그 시행사 시공사에서 대출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네. 위조로 서류를 그 조작을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받아낸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출금이 한 1,023억 원 정도 되고 대출 원리금과 상환자금 횡령액이 1,9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려막기를 한 돈, 그러니까 은행에다 다시 갚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 갚은 돈을 빼고 나면은 네. 은행이 입게 되는 순손실은 59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빼서 쓴 돈, 네. 은행의 손실을 본 게 약 6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 씨는 이제 금감원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 있었습니다. 네. 도주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검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지금 그 준비한 화면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 씨가 강남 오피스텔의 은신에 있었는데 1kg짜리 골드아빠 101개가 나왔고요. 네. 현금도 무려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 달러 등 도피 자금 147억 원 규모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사실 해외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집에서도 네. 김치통에서도 골드바가 나왔습니다. 숨겨놨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그 귀금속들을 저렇게 사들인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명품 쇼핑도 엄청나게 즐긴 것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대 밑에 이제 에코백에다가 금괴와 현금들을 숨겨놨던 그런 부분도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이 일을 했던 공범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고교동창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투 직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씨가 횡령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 이 사람도 사실 그 베트남으로 도피를 하려고 출국 시도를 하다가 네. 그 검찰이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바람에 붙잡히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제 BNK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네. 아니 어떻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3천억이라는 돈이 횡령이 되는 동안 이걸 하나도 모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70억 원 정도의 소식이 나왔을 때는 예. 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3천억 정도면 정말 이게 모를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이 2014년에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PF 대출 취급과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게 명령 휴가제라 그래서 휴가를 안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휴가 가 있는 동안 이 사람이 자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실시되지 않았고요. 사후 점검 측면에서는 문서 관리라든지 적립채권 이관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뉴스를 하나 더 해드리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난 12일에 전국 32개 지점장에게 명령 휴가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명령 휴가제가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제 다른 내부 통제 지점장들이 찾아가서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 한 33개 지점장급 인력들이 이제 영업본부에 배치가 돼서 여기 내부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지난해에 우리은행에서도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의 근간에는 최근에 그 이란 자금 네. 있잖아요. 네. 이란 자금 갔던 거 동결 해제됐죠? 네, 동결 해제돼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돈 줘도 된다 그래갖고 이란에다가 보냈잖아요. 네네. 그 돈이 사실 그 미국에서 안 풀어주면 네. 그 돈이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알고 있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한 600억 원대로 횡령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도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그 사람이 10년 정도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범행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아 정말 이런 사건 보면은 정말 돈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네.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뭐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네. 또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좀 허탈합니다. 아까 그 금괴 보면 정말 허탈하지 않으세요? 허탈합니다. 좀 허탈해요. 그거 한 개만이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종로 가면 구경은 할 수 있는데 뭐 내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윤리 의식,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윤리 의식도 첫 번째지만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직 내에서의 통제. 예.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좀 챙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네, 측면이 네. 있고 대부분의 횡령 사고가 이 돈 잠깐 묶여 있는 것 같은데라고 싶어서 잠깐 빼서 네. 투자하고서 이익 나면 넣어놔야지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네. 예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고 같은 경우에도 기억나죠? 네. 초기에 다른 걸로 투자했다가 물리면서 점점 불어나는 그렇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령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잡으면 그나마 손실이 좀 덜한데 10년 넘게 횡령이 일어났는데도 몰랐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정말 범죄 의식이라도 있었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뉴스 살펴봤고요. 두 예.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보시죠. 자, 산업 뉴스인데요. K조선이 이끌던 메탄올 추진선, 중국도 첫 번째 수주를 이뤄냈다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이 뉴스 보셨을 텐데 중국이 이 메탄올 추진선 가운데 초대형 운반선이라고 부르는 VLCC 네, 원유 운반선. 그 원유 운반선을 이번에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은 사실 국내 조선업계가 최초의 기록을 계속 경신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해왔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중국이 첫 번째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발주한 거예요? 중국에서 발주한 겁니다. 아, 내수용이에요. 내수용. 그럼 그렇지. 그런데 예. 사실 그 내수용으로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라는 거 다른 산업들 다 비슷하죠. 일단 내수용으로 수주를 해서 기술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로 발을 넓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이 이슈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련조선소가 최근 30만 5천 톤급 메탄올 추진선 VLCC를 수주를 한 건데요. 이번에 수주한 가격을 보면 1억
75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1,425억 원 정도 수준인데 중국 해운사인 CMES가 발주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약간 이게 저가 수주라는 점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그 주문이 나왔던 VLCC를 보시면 VLCC의 현재 가격을 보면요. 9월 15일로 내려가 볼게요. 1억 2,800만 달러 정도의 지금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적으로.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중국이 수주한 거는 1억 750만 달러예요. 그럼 거의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싸게. 지금 저 VLCC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일반 탱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 탱커인데도 1억 2,800만 달러인데 VLCC 메탄올 추진선인데도 1억 750만 달러의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 탱커가 1억 2,800만 달러면 보통은 메탄올 추진선이다. 그럼 약간 프리미엄 얹어줘서 한 10% 그렇죠. 정도 더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4천만 달러의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되는 거를 중국에서는 1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하는 거니까 확실히 좀 싸게 수주가 된 거는 맞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건데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을 메탄올 추진선으로 하는 게 아직은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까지 메탄올 추진선이 전 세계에서 약 200대 정도가 누적 수주가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컨테이너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버스처럼 정기적으로 일정 노선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렇죠. 운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중간 기착지에 도착할 때마다 연료를 넣을 수가 있어서 그 연료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료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VLCC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 출발해서 멀리 도착지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운반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동에서 출발하면은 한국까지 한 번에 와야 되는. 한 번에 예. 와야 되면 그 긴 기간 동안의 연료를 모두 다 채워놔야 되는데요. 메탄올의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료통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근데 연료통을 크게 만들면 사실 원유 운반선은 원유를 많이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어 날라야 되는 원유가 적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효용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이게 효용성이 확인이 안 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 그 내수의 발주로 많이 성장한 다음에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에 발을 뻗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첫 번째 수주한 내용은 아직 이런 문제점들 뭐 이런 이슈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메탄올 선박 추진 엔진 같은 경우도 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돼 있는지가 검증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그 메탄올 추진선 그 독일로 보낸 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그 현대중공업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정도 엔진의 완성도가 좀 검증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엔진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지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메탄올 선박은 지금은 그냥 뭐 탄소 배출 나는 메탄올을 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그린 메탄올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야 이런 선박은 내수로 주문을 넣어서 네. 좀 더 경험을 좀 쌓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의지도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1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0.9요? 예, 전월 대비 0.9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1.6% 오른 이후에 1년 4개월 만에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저 끝에 보면은 3달 연속 빠르게 올라가고 2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래 한 2달 전 추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물가를 좀 이제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뭐 전달 오른 거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을 하는데요. 네. 생산자들이 만들 때 들어가는 물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들 때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판매가에 네. 좀 전가를 하게 되고 판매가로 전가를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11.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여름에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어떤 때는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어떤 때는 또 엄청나게 덥고 뭐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쪽의 가격이 13.5%가 올랐습니다. 네. 뭐 특정 품목으로 보면은 배추가 112%가 올랐고 시금치가 56%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국제유가의 오름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수의 다양한 품목이 포함이 돼 있어서 향후 물가를 전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물가는 차차 안정세가 될 것이다라는 게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근데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조금 물가가 좀 올라갈 것에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제사상에 사과 올리실 겁니까? 저는 제 주의가 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느라 산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해 먹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동안 좀 이제 안정되는구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유가를 필두로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외신에서는 요즘에 올리브유 가격이 뭐 100% 넘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올리브유는 조금 수급상의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번째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제목부터 보시죠. 자, 행안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개편하기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배기량 기준으로 이 자동차세를 매겨왔던 걸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이제 앞으로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거 억울합니다. 왜요? 외제차는 배기량이 작아도 비싸잖아요. 네, 차값은 비싸죠. 예, 근데 세금 조금 내고. 네,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배기량 큰 거 타면 세금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게 자동차세라는 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재산세의 성격이 있죠, 분명히. 예. 네. 근데 재산세의 성격이 있는데 외제차는 는 싸고. 왜냐면 제가 국산차를 타기 때문에 좀 억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배기량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그 자동차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배기량이 큰 외제차들이 보통 배기량이 컸어요. 외제차들은 대부분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배기량 기준을 하는 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게 참 형평성에 맞았었는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외제차들이 고성능 차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기량은 되게 낮춰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외제차들은 오히려 외제차랑 국산차 상관없이 고성능 차라고 하더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자동차세가 좀 적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고성능차 같은 경우 차값은 비싸죠. 차값은 비싸죠. 예. 네. 그래서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애초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럼 왜 지금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남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전기차인데요. 예. 내연차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예컨대 3,500cc의 6천만 원대 제네시스 소유자는 매년 약 90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판매 가격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 S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얼마나 낼까요? 재산세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꽤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안 되니까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13만 원 냅니다. 13만 원. 그게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그 자동차세 기준을 뭐 몇 cc 하다가 그 외 기타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가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데 예. 그 외 기타에 현재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 교육세 30% 붙어서 13만 원만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불평등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좀
자동차 셀을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고요. 두 번 그거는 뭔데 테슬라 아니더라도 네, 다른 자동차 일반적으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네네. 경우도 차값이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의 내연기관차인 뭐 산타페라든지 네. 뭐 소렌토라든지 얘보다 가격은 더 비싼데 세금은 훨씬 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와 전기차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전기차가 확산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는 왜요? 요새 세금 빵꾸 난다는 얘기 많이 나오더니 그 세수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라는 네네. 얘기를 아까 이조 기자님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편을 할 거는 나중에 개편을 하긴 할 건데 네.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냐? 예. 아, 그렇죠. 표 한번 보시죠. 여기 세수 펑크 얘기는 왜 다 제가 전해드리는 걸까요? 자, 이거는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작년에 내놨던 보고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친환경 전환율대로 만약에 가게 됐을 때 2020년보다 2030년이 되면 세수는 지금에 비해서 한 91%밖에 안 거칠 것이며 2040년이 되면 80%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90만 원씩 내던 그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10만 원씩 내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잖아요. 지방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는 이유로 지금 자동차세 개편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세 개편을 하면서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세는 뭐 재산세나 아니면 부자세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자동차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면서 예. 도로가 파손됐을 때 아니면 도로를 유지보수할 때 아니면 교통이 혼잡한 것에 대한 비용 아니면 내가 차를 이용하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유류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름을 넣으면서 좀 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산 거는 자산이라고 한다 치면 네네. 이건 재산세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을 때 네. 그럼 차를 운영할 때 생기는 도로의 파손과 관련한 거라면은 오히려 얼마나 운행을 많이 했느냐랑 연동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러면 그 연동하는 거에 맞춰서 기름을 살 때 돈을 내고 내죠. 있죠. 네, 우리는 예. 내고 있죠. 근데 자동차세를 언제까지 그 좀 사치세라든지 네. 뭐 큰 자산처럼 취급하는 게 좀 너무 옛날 그렇죠. 그에 만든 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요구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는 그러면 도로 파손 그게 하죠. 더 무겁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전기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직 그 비용들을 걷지 않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도 좀 비용을 거둘 만한 어떤 그 항목들이 좀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전용 전기세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주행 거리세 이런 신설하는 방안들도 좀 논의가 될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전기차는 이런 게 이슈가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뉴스인가요? 뉴스 다섯 번째 뉴스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YMTC 그러니까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양찌 메모리라고도 하고 뭐 창장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네. 소식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2017년에 그 32단 낸드 플래시 적층에 성공을 했었고 지금 기준으로는 세계 6위 정도 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애플의 아이폰에 낸드 플래시를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고 네. 그리고 232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쌓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보다 더 먼저 쌓았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았던 회사인데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애플의 탑재가 좀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YMTC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거의 10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장비 국산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YMTC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리서치의 장비를 주로 사용합니다. 네. 근데 그
랩리서치 장비는 미국 정부가 이제 규제하고 있는 36개 수출 항목에도 들어가고 36개 수출 대상의 YMTC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랩리서치 장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YMTC에. 네. 그러니까 뭐 랩리서치 YMTC에서는 아니 추가로 사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 거에 대한 유지 보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런 불평을 좀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약 10조 원 정도의 그 자금 지원을 하면서 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YMTC의 어떤 경쟁력을 보게 되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자체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을 추월당할 거라고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좀 업계의 의견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국산화를 하게 되면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장비에서는 그 대부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해요. 일본이나 미국 장비의 의존도가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의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이게 함께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도 그 생태계의 일부로서 장비를 수입해서 쓰다가 못 쓰게 됨으로써 아 이게 추격을 조금 더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구나, 네. 시간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반대로 이 장비의 수입을 못 하게 되면서 그 장비 국산화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구나 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에 중국의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일 우려가 된다. 거긴 GPU가 있으니까요. 규제를 안 했으면 오히려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규제를 하게 되면서 장비에 대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투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죠. 예.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그 내용들이 좀 나왔고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뉴스는 와 이것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 가상 자산이 131조 원에 달한다. 가상 자산은 예. 암호화폐입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뭐 이런 거죠. 와, 이게 돈 좀 있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가상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게 크게 보도가 됐냐면은 그 국세청이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대상에게 가상자산 계좌를 올해 처음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개인하고 법인 신고자가 130조 8천억 원을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개인 신고자 같은 경우가 한 4,565명. 뭐 여기서 지난해 신고 인원은 3,177명이었으니까 한 1,000여 명 정도가 좀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거액 자산가들이 신고한 금액을 보면은 전체 해외 계좌 신고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4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네. 그 어떤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로 함께 보시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예적금이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 186조 원 중에 가상 자산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아. 전체 해외 자산 가운데 가상 자산이 70%예요? 그렇죠. 정말 좀 놀라운. 정말 놀라운데요? 예. 사실 이게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거액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방식이 네. 뭐 해외에다가 송금을 할 때 가상자산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그리고 거래를 했을 때 매매 차익 같은 거에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자산을 도피하거나 아니면 탈세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는 업계에서 좀 듣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굳이 이 부자들이 전체 186조 중에 70%를 가상자산으로 왜 보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현재는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숫자랑은 좀 크게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국세청이 왜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그 신고를 받은 걸까요? 아, 이게 그 24년, 25년부터 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그 세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앞서서 신고를 받고 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 과징금 물리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올해부터 처음 받아본 건데 그때 이제 금투세라든지 코인과세를 했던 게 25년으로 유예가 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지금 숫자가 이렇게 좀 집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마무리하기 앞서서 단신 하나 짧게 전해드리면은 그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내 계좌에 있는 돈 있잖아요. 내 계좌에 그냥 돈이 있는데 예. 그 돈을 가지고 증권사들은 자금 운용을 해서 돈을 법니다. 맞아요. 그래서 4년간 1조 8천억 원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내 돈을 가져서 쓰면서 거기다가 이자를 안 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예탁금 이용 합리화 TF 논의를 했었고 모범 기준을 산정을 해서 이용률 산정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이거를 그 증권사별로 구체적인 이용률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공시 강화하는 내용이 그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탁금 규모가 한 64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자를 거의 안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탁금 이용에 대한 이유를 강제로 주라고 하는 조항은 아니고 이제 간접 규제 형식, 뭐 공개해라,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간접 규제지만 고객들의 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준다면은 적정한 자신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용에 그 남의 돈으로 벌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서 적정 부분은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요. 퇴근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